기축통화인 달러, 이 달러가 어떻게 우리 기축통화가 됐고 또 앞으로 그 전망은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화폐 발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러다 이것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달러 외에 이제 있었던 그 기축통화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면은 이제 우리 미래를 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한번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달러의 미래에 대해서 그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사례를 봄으로써 그 기축통화의 탄생과 붕괴에도 어떤 패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 사실 패턴이 있습니다. 우선 세계 최초의 기축통화는 그리스에서부터 탄생을 했는데요. 기원전 6세기 말에 솔론이라는 집정관이 이제 선출되고 나서 이 양반이 사실 장사꾼 출신인데 당시 무역대국인 페르시아하고의 무역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무역을 증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테네 은하하고 페르시아 은하의 중량을 맞춰서 서로 화폐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으면은 상품 거래가 늘어나겠구나 해서 아테네 은하의 그 중량을 줄여가지고 페르시아 은하하고 이거를 1대1로 교환될 수 있게 만듭니다. 그 후 아테네 은하가 지중해 기축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 아테네가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이 양반이 또 대단한 요소는 이 양반이 아테네의 개혁을 이루네요. 그 개혁이 유대인의 신년제를 따와서 이루는데 신년제라는 게 뭐냐면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 찾아오는 거고 이 안식년이 7번 지나면은 7이 49, 그 다음에 50년에 찾아오는 게 대인년인데 대인년의 정신은 모든 사람을 태어났을 때의 상태로 원상복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아테네의 시민들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빚을 지고 부채를 갚지 못해서 국외로 다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빚을 지면은 그 집에 노예로 잡혀가든지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국으로 탈출한 거죠. 그래서 이 솔로는 그 부채의 탄감과 죄의 사면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자기 아테네 시민들을 죄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들한테 농사지을 땅을 주기 위해서 귀족들의 토지를 싼 값에 강제로 사들여가지고 나눠줍니다. 그렇게 대단한 개혁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양반은 표표히 외국으로 떠나요. 그래서 역사에서 보면은 솔론에 대한 평가가 그 미완성 개혁가라고 해서 상당히 박한데, 저는 솔론이야말로 역사에서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만들어서 그 아테네 경제를 살려낸 것도 대단하지만은 이러한 그 신현제도를 활용한 그 토지개혁은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랬던 그리스가 이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스파르타하고 패권 전쟁을 하면서 자그마치 그 패권 전쟁이 27년간이나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그런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는 이제 전쟁 비용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 군주가 어떤 꾀를 냈냐면 금화에다가 구리를 섞어요. 그래서 통합행차이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금화의 색깔이 금색이 아닌 그 구리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즉 통합행차이 화폐 불신을 불러오고 화폐 불신으로 인해서 통화시장이 붕괴돼 가지고 결국 아테네는 그 쇠퇴하게 되는데, 그런데 인간이 참 망각의 동물인 게 이러한 사례로 그리스가 망했음에도 이 역사를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로마 제국이 똑같은 짓을 저지릅니다. 역사는
된다는 게 맞는 게 이 내로가 장께를 냅니다. 즉 기존의 은하를 다 수집해 가지고 새로운 은하에다가 자기의 초상화를 집어넣으면서 그 은하의 중량을 살짝 줄여요. 그리고 줄일 뿐만 아니라 내용도 그때까지만 해도 은하의 순도가 한 98% 정도 됐는데 한 2% 정도 구리를 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근데 역대 황제들이 보니까는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이 악습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은하에 섞이는 구리가 점점 많아지고 은은 적어지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은이 2%뿐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은하라고 내주는 돈이 은색이 아니고 이제 구릿빛 색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세금을 받을 적에는 지네가 발행한 돈으로 받지 않고 국민들한테 은괴로 납부하라고 그래요. 아니요, 도둑놈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사람들이 정부에서 발행한 주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마비가 돼가지고 시민들이 물물거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도시민들끼리 아무리 물물거래를 해도 식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를 다 떠나가지고 시골로 내려가는데 시골로 내려간들 자기 땅이 없으니까는 그 영주의 그 농로로 편입이 돼서 영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영주 농장에 가서 일을 해줘요. 농로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게 농민과 노예의 중간 위치라고 그래서 이제 농로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그 통에 그 찬란했던 그 로마 문화는 어둠 속에 갇혀버리고 이 암흑의 세기가 한 1000년 이상 지속돼요. 이게 통화시장 붕괴로 온 거예요. 기축통화가 붕괴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페인 제국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스페인 제국은 사실은 중남미 식민지를 정복한 통에 중남미에서 엄청난 금과 은이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그 중남미에서 가져온 은이 한 3만 톤, 금이 한 300톤 정도가 돼가지고 그 많은 그 화폐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당시 스페인 제국이 한참 팽창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수입이 있음에도 쓰는 돈이 이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아무리 큰 나라라 하더라도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은 그거는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 제국도 결국 그 국가 부도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면은 기축통화 붕괴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통화 팽창으로 시작돼서 그 다음에 그 화폐 불신으로 옮겨가고 그 화폐 불신이 통화 시장을 붕괴시켜서 그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그 패턴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기축통화인 달러도 지금 통화량 증가가 엄청나잖아요. 이게 연관되는 게 아닌가요? 그건 연관될 수 있죠. 그건 어떤 의미에서 연관될 수 있냐면 사실은 2차 대전 직전에 독일에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미국만 해도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2자리 숫자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게 일어나는 거는 사실은 금리 인상으로 제어가 안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건 근원 인플레이션 2%가 넘으면은 금리를 인상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다운시키는데 이게 사실은 선제적으로 해야 돼요. 2%가 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면은 이게 늦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속도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속적으로 막 금리를 인상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위험해지냐면 계단식으로 금리를 막 올리면은 결국은 기업 부채가 터진다거나 정부 부채가 터진다거나 가계부채 쪽에서 터져요.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저번에 그
모기지 사태가 일어난 건 가계부채에서 터진 거고 지금은 위험하다고 보는 게 기업 부채인데 근데 이러한 부채의 어떠한 붕괴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위험한 거는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아 이제는 물가가 오르는구나 라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생기는데 이게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그 돈을 가지고 상품으로 바꿔놓습니다. 제가 예전 브라질 근무했을 적에 이거를 그 현장에서 느꼈는데요. 브라질 사람들은 월급 받으면 그날 당장 나가서 그 마트에 가서 그걸 다 상품으로 바꿔요. 왜 그러냐면 한 보름만 지나도 갖고 있는 그 현찰의 가치가 한 반으로 폭락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그걸 상품으로 바꿔요. 그러면 그 상품을 판 사람도 마찬가지로 들어오자마자 그거를 자기가 다른 걸로 바꿔놓습니다. 기업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중에 돈이 있을 사이가 없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걸로 바꿔놔야 돼. 특히 상품이나 이런 걸로. 그러다 보니까는 돈의 유통 속도가 보통 때보다 5배, 7배, 10배 빠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찍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처음에는 1, 2%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금리를 한두 번 썼는데도 이걸 막지 못하고 계속 올라가면 정작 무서운 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소비 행태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 수업부터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 그게 초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네. 그 현재 이 달러 세상인데 벌어지고 있는 이 화폐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빚의 급속한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염려가 있을까요? 지금은 일단 인플레이션 염려가 있죠.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양적 완화를 할 적에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이 금융권으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자산 가격만 올렸어요. 소비자 물가는 안 건드렸는데 이번에는 메인스트리트로 돈을 풉니다. 즉 기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시장에다 푸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필히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플레이션 대체를 선제적으로 잘해야 돼요. 연준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이 경제를 살리는 건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인플레이션으로 비화되고 이거를 어떻게 사전에 선제적으로 막을 건지를 해야지. 만약 인플레이션이 시작돼서 금리를 인상시켰음에도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잘못하면 초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렇고 그런 어떤 초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은 이제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초인플레이션이 되면은 그때는 위험해집니다. 이게 원래 연준하고 그 미국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그 메인스트리트에다 돈을 직접 풀게 된 것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그 금융권을 통해서 풀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고 자본가들 사이에서만 돌면서 이게 자산의 가격,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를 늘린 것 때문에 메인스트리트로 이제 지금 직접 보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의 다른 부작용이 있는 거네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정도가 과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과한 건지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지만은 과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렇군요. 참 이게 그 연준 의장은, 그러니까 중앙은행장들은 정말 잠 못 자겠네요. 네.